예, 이어서 해수업 준비 단계의 두 번째 단계, 제품 설명서의 작성과 용도 확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차에 앞서 팀 구성이 1절차가 될 거고요. 두 번째이니까 제품 설명서 2절차, 그리고 용도 확인은 3절차입니다. 이 두 절차를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품 설명서의 작성 부분입니다. 자, 제품 설명서의 작성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절차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제품 설명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제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는 부분입니다. 매우 요약해서 잘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서 표현한 부분이고요. 이와 같은 주로 11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는 제품이 무엇인가, 제품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제품의 유형 및 성상. 여기서 제품의 유형이라면은 우리 식품공정에서 정한 식품의 유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상하면은 이것이 액상이냐, 분말이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품목 제조 보고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분 배합 비율, 그리고 제조 방법들, 그리고 제조 포장 단위, 완제품의 규격, 보관 유통상의 주의사항, 제품 용도 및 유통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2절차는 제품 설명 작성이고 3절차가 용도 확인인데, 이 용도 확인을 따로 둬서 3절차로 뒀지만 사실상은 제품 설명서에 이와 같이 제품 용도라는 부분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2절차 안에 3절차를 갖고 와서 진행을 하셔도 좋고, 따로 떼어서 2절차를 하고 용도 확인 부분에 즉 8번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간략하게 기술해 놓고 3절차에 가서 상세하게 다뤄두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9번째는 포장 방법 및 재질이라는 부분이 들어가고요. 10번째는 표시사항, 우리 제품에 어떻게 표시하느냐라는 부분들, 앞면, 뒷면에 어떤 정보들을 넣을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은 기타 필요한 사항 또는 기타 주의사항, 이런 말로 표현되고 있는 주로 11가지 항목을 갖고 제품 설명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제품 설명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전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어떤 법령과 관련된 정보이겠죠. 첫 번째는 우리가 법적으로 우리 식품위생법에서 식품 제조를 해서 유통이 가능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고자 한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위생과에, 식품위생과에, 지자체 위생과에 품목 제조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 제조 보고서가 회사에 반드시 있을 것이고요. 그 보고서를 참고로 제품 설명서를 만들면은 쉽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품목 제조 보고서에도 법령적인 기준들을 만족시키면서 제품을 만들었고 품목 보고를 해왔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해썹에 있어서 중요한 유의요소와 관련된 부분은 식품 공전에 있는, 즉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참고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회사가 갖고 있는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원부 재료의 시험 성적서가 들어와 있죠. 그리고 우리가 포장재를 인쇄해서 입고했으면은 입고 과정에서 포장재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우리 회사가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제품 설명서에 그 안에 있는 정보 중에 포장 재질에 관한 정보들을 활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가품질 검사서. 자, 자가품질 검사는 우리가 공전에서 다루고 있는 규정하고 있는 규격, 완제품 규격에 대한 품질 검사서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내부적인 자료로서 제품 규격서, 원부자재 규격서, 또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검사관리 규정이 뭐가 있는지, 또 생산 표준서, 우리가 앞서 다뤘던 SOP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총망라해서 제품 설명서를 만들 수 있겠고요. 특히 표시사항에 관한 부분은 표시기준서.
자, 우리 별도의 고시가 있죠. 식품공정 말고 식품 등의 표시 기준에 관한 그런 고시 부분들을 참고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통기간, 다른 말로 유통기한이라고 하는데요. 유통기한에 대한 우리 회사의 설정 사유서 이런 부분들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뭘까요? 모든 식품 제조의 기본이 되는 기본적인 고시사항,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라는 고시가 있죠. 이 부분을 반드시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한번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우리가 약칭해서 일명 식품공정이라는 부분 쉽게 우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 가면 될까요? 우리 법령정보센터를 가도 되고요. 이 고시를 만들고 있는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가면은 이와 같이 고시 법령자료실에 가서 고시 훈령 예규 부분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식품공정이라는 것을 넣고 검색을 하면 이와 같은 식품공정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식품공정은 1년에 많게는 서너 번씩, 적어도 한두 번씩은 개정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신의 식품공정을 다운로드 받아서 항상 그 법령의 변경사항을 항상 업데이트하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식품공정을 이와 같이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시거나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식품공정을 쉽게 우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공정을 여러분들 검색을 해서 이와 같은 식품공정이라고 해서 foodsafetykorea.go.kr 이란 도메인으로 검색되는 식품공정을 클릭을 해보시면은 다음 같은 우리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모바일 버전의 식품공정을 입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공정을 전체를 다 들여다볼 수 있겠고요. 이 식품공정 왼쪽에 있는 것을 클릭을 해보면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세 번째 거를 클릭해보면은 유형별 기준규격으로 바로 유형별로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유형별 기준규격을 많이 봐요. 과자류에 대해서, 음료에 대해서, 빙가류에 대해서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앞에 부분, 즉 공정의 일반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안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해썹을 하는 동안 뿐이 아니라 제조업을 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이 유형별 기준 규격 외에도 일반 기준 규격에 대한 부분들을 꼭 숙지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유형별 기준 규격을 클릭을 하면은 이와 같은 메뉴가 나오죠.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과자류, 빵류, 떡류, 또 당류, 면류, 빙가류 여러 가지 식품의 분류 체계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나오는 분류 체계는 식품군이라고 부릅니다. 군이죠. 군. 그리고 이 군을 클릭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음료류라는 군이 있을 텐데요. 9번입니다. 9번 음료를 클릭을 하면은 다시 여러 가지 세 분류가 나오죠. 첫 번째가 다류, 커피, 과일, 채소류 음료, 탄산 음료류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식품 종이라고 불러요. 실제로는 뒷면에 쓰는 부분들은 이 종 말고 그 밑에 단계인 식품 유형까지 적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믿지만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개별 유형별 규격에 가서 나오는 기준들 그리고 규격들을 여러분들이 확보해서 이 부분들을 이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식품을 제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품 검사 규격은 일반 식품과 축산물인 경우는 이제 통합이 돼서 과거에 축산물 공정에서 봤던 것들을 식품 공정에서 한 번에 통합이 돼서 하나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첨가물이라면 첨가물 공정을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구, 용기, 포장이라면 식품 공정을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검사 항목은 이와 같은 항목들이 식품 공정에 보면 예시로 이와 같은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생물학적 위에서 화학적 위에서 물리적 위에서로 구분했던 것들이 이와 같이 미생물 항목, 물리적 항목 이와 같은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검사 관련된, 규격 관련된 법령은 공전이라면은 또 다른 중요한 법령 정보가 이와 같이 표시기준 관련된 법령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를 주로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령, 법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즉 식품위생법이 아니라 별도의 법이 있어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그거의 시행규칙입니다. 고시가 아니고 시행규칙을 보시고요. 이거 역시 식약처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거나 아니면은 법령정보센터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법령 정보 중에 하나는 표시 관련된 법령이겠죠. 이 표시 관련된 법령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있고요. 두 번째는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이라는 고시가 있습니다. 식약처의 고시입니다. 이거 역시 법령정보센터를 통해서 또는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입수할 수 있고요. 이 중에 앞서 시행규칙 중에는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 부분이 해석과 밀접한 관련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확보해서 우리 품목과 관련돼서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서 표시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먼저 파악해 놓고 제품 설명서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법적 요구사항 중에 우리 식품공전에서 우리가 검사 관련된 규격을 갖고 와야 되는데요. 자, 예를 든다면은 우리가 과채 주스를 만드는 회사예요. 그러면은 과채 주스가 포함되어 있는 음료류 군이 있겠고 또 과채 주스가 포함되어 있는 그 밑에 종이 있을 거예요. 그 종이 뭐냐면은 보시는 것처럼 과일, 채소로 음료류 규격, 음료류라는 종이 있을 겁니다. 그 종 안에 공통적인 규격을 이와 같이 7가지를 갖고 있어요. 7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 7가지에 대해서 첫 번째, 납, 카드뮴, 주석. 이거는 뭐죠? 화학적 위해요소입니다. 그렇죠? 이 화학적 위해요소를 이와 같이 완제품 규격으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목해 두실 게 있어요. 이 규격들은 다 뭐라고요? 완제품의 규격입니다. 식품공전을 보실 때 이 수치가 원료의 규격이라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완제품의 규격입니다. 자, 두 번째는 파란 색깔로 표시했습니다. 세균수, 대장균군, 대장균. 이 세 가지를 보고 있네요. 어디서요? 과일, 채소, 음료류, 종에서는요. 이것이 생물학적 위해소인 것이고요. 여기서 표현 방식들은 우리가 앞서 다룬 바 있습니다. NOC1, 스몰 m 100, 라지 m 1000. 무슨 얘기죠? 5개의 샘플 중에서 하나가 스몰 m 100과 라지 m 1000 사이에 오는 것을 하나를 허용해 준다. 5개 중에 하나를 허용해 준다. 다만 1000이 넘어가지는 말아라. 예, 이런 것이죠. 예, 1000은 넘어가지 말아야 되고요. 바람직하게는 5개 중에 어떤 샘플도 10개도 100개도, 스몰 m인 100개도 안 넘어가면 좋겠죠. 예, 이런 취지로 우리가 이 NCMN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에 관한 규격을 이렇게 정해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보존료도 역시 화학적 위해소입니다. 자, 우리 이런 과채 음료류에는 이 총 7가지의 보존료 이외에는 검출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은 소비자들이 요즘은 깐깐해져서 이런 뭐 보존료 느낌의 어떤 음료가 있으면 아마 구매를 많이 안 할 겁니다. 그래도 법은 이와 같이 7가지를 사용해도 되는 걸로 나와 있고요. 다만 사용 기준이 있어요. 허용 기준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0.6이다. 0.6 이하다. 1.0 이하라는 그 기준 이하로 사용한다는 그 기준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해 두시는 거죠. 자, 그런데 앞서 우리 종에서 7가지가 있었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종의 세부 유형 3가지 중에 과채 주스에 대한 걸로 하고자 한다면은 다시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납, 카드뮴, 주석인데 이 주석 부분에서 자, 알루미늄 캔 이외의 캔 제품에 한한다. 무슨 얘기죠?
자, 근데 우리가 음료를 만들 때 캔에 넣을 음료라면 이걸 넣어야겠고요. 근데 알루미늄 캔이면 안 넣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또 우리가 음료를 만들 때 캔 음료가 아니라, 캔 음료가 아니라, 이를테면은 파우치, 스파우트 파우치로 만들고자 한다. 롤 파우치로 만들고자 한다. 그랬을 때는 역시 이 조항이 적용이 되지 않으니까 아예 공전은 있지만 우리가 제품 설명서에 옮겨올 때는 그 부분을 제거하고 옮겨와도 되겠습니다. 실제로 적용되지 않은 규정을 우리가 갖고 올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자, 네 번째는 세균수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살균 음료이기 때문에. 다섯 번째도 살균 음료이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살균을 하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라는 것이지요. 대장균은 어떨까요? 역시 살균하기 때문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4, 5, 6번은 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우리가 보존료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일조 사용하지 않았는데 그걸 분석해야 될까요? 이거는 낭비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보존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문서화된 정보를 갖고 있으면 돼요. 우리가 원료 입고 대장에, 그 다음에 어떤 회사의 기록 안에 이와 같은 보존료,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음료에 사용할 수 있는 7가지의 보존료가 전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여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규격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총 7개 중에 5개만 남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제품 설명서로 갖고 갈 것입니다. 자, 우리 제품 설명서 양식을 한번 전체적인 양식을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제품 설명서 12가지 항목을 주로 작성한다고 설명을 드린 바 있고요. 이와 같이 표의 형식으로 정리할 겁니다. 표의 형식으로요. 그래서 제품명을 쓰고요. 유형 그리고 성상을 적습니다. 반드시 공정상의 유형을 적는 것이죠. 이런 부분을 여기다 적습니다. 작성자와 그 다음에 작성연원. 이때 작성자는 이 문서의 작성자입니다. 작성연원을 당연히 이 제품 설명서의 작성연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품목 제조를 보고한 날 또는 변경한 날짜, 그리고 그 번호를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품목 제조 보고일이 하나의 품목을 보고하면서 한 날짜에 했기 때문에 1:1 매칭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같은 날 여러 개의 품목 제조 보고를 했다면 품목 제조 보고 번호를 써주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성분 배합 비율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제품 포장 단위를 적어보는 것이죠. 완제품 규격을 써봅니다. 이 규격을 우리가 앞서 공부한 식품 공전에서 갖고 온다는 것입니다. 공전에서. 자, 여기서 제가 특별하게 수치를 가려놓고 쓴 이유는 이게 어떤 공통적인 양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샘플로 이와 같이 만들어 본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제가 표현하지 않은 것도 더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거는 해당 유형의 식품공전에 정해놓은 규격을 보면서 옮겨오시면 되겠습니다. 화학적 규격도 어떤 경우는 있을 수도 있고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리적 규격은 일반적으로 이물불검칠 정도를 우리가 법적 규격으로 쓰고 있고요. 일반 부분에 가면은 우리가 금속성 이물이 2mm 이하라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법적 규격으로 여기다가 담아 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왼쪽은 법적 규격이고 오른쪽은 자사 규격이라는 코너를 따로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회사는 법적 규격이 이거인데 이거보다 더 엄격한 규격으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을 여기다가 표시하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그러면은 우리가 관리하는 기준은 이 자사 규격이 되는 것입니다. 자사 규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게 식약처가 정한 법적 규격 이상과 이하도 아닌 딱 그 상태로 관리한다. 그렇다면은 여기다 그냥 좌동 또는 똑같은 글을 옮겨 놓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예를 하나 보겠습니다. 이쪽에는 이물불검출이라는 대단한 법적 규격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오른쪽에 가면 우리는 금속 검출기를 통해서 철을 몇 미리 이상이 불검출되도록, 스테인리스라면 몇 미리 이상 불검출되도록 우리는 관리한다라는 그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자, 8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보관 유통상의 주의사항. 자, 이 제품을 어떻게 유통할 것이냐. 우리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에서 이 정보가 갖고 오겠죠? 그래서 앞서 제가 여러 회사의 정보들을 갖고 이 제품 설명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령 자료와 회사의 여러 사내 자료들, 문서들을, 기록들을 갖고 이 작업을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9번째는 제품의 용도 및 유통기한이죠. 이런 부분들, 특별하게 어떤 용도가 있다면 용도를 표시해 주는 것이죠. 일반 소비자용이냐 아니면은 원료용이냐, 뭐 업소용이냐 이런 것들인 것이죠. 그리고 필요한 경우라면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표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표시인 거죠. 뭐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환자 등 취약 소비자 등에 대한 주의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같이 유통기한을 넣어주는데요. 제조일로부터 몇 년, 몇 월까지라고 하는데 그때 유통 조건은 앞서 상온 유통이냐, 냉장 유통이냐에 따라서 이것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겠죠. 그리고 포장 방법 및 재질. 자, 이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포장지가 들어올 때 시험 성적서가 필요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표시사항이 들어갑니다. 이 표시사항은 제품에 이미 인쇄된 그 표시사항, 이것들을 갖고 오면 되는 거고요. 내 포장지에는 어떤 걸 담을 것인가. 제품명, 그 다음에 유형, 내용량,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뒷면에 표시되고 있는 부분들을 여기다 다 적어 봅니다. 마지막에 고객 지원실 전화번호, 분리 배출 표시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겠고요. 외포장지는 우리가 박스 포장을 얘기합니다. 즉 최종 소비자한테 박스 포장 형태로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소포장으로 내포장의 개념에 또 박스 포장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표시해 주는 것입니다. 주의사항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볼 겁니다. 이미 냉동된 바 있으니 해동 후 재냉동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입니다. 또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왜 쓸 걸까요? 우리 뒤에 3절차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걸로 인해서 이런 즉 제품 설명서,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제품을 섭취했을 때 소비자가 어떤 안전상의 문제를 일으킬까 해서 그 사고를 예방하는 측면에서 이와 같이 주의사항들을 표시하게 되는 거고요. 그런 주의사항을 이렇게 표시한다는 것을 제품 설명서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제품 설명의 예시를 보면서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중에 여러 정보들이 다 총망라돼서 하나의 양식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자, 다 중요하긴 합니다만 반드시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제품 성분을 만드는 핵심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준비 단계 다음에 뭐 할 것이죠? 1, 2, 3, 4, 5. 자, 마지막은 공정 흐름도 만들고 현장 확인할 겁니다. 그 다음 본 단계 들어가서 이론칙 들어갈 겁니다. 위에서 분석이죠. 그 위에서 분석의 기본 정보가 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어디 있죠?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게 있습니다. 위에서 분석의 대상은 뭐와 뭐에 대해서 한다고요? 원료와 공정에 대해서 한다고 그랬어요. 원료에 대한 정보를 어디든가 갖고 있어야겠죠? 그 정보가 어디 있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있습니다. 성분 배합 비율입니다. 뭐는 몇 퍼센트, 뭐는 몇 퍼센트.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설명해 놓았죠. 바로 이겁니다. 위해소에 대한 정보를 여기서 위해소 분석의 기본 정보를 담아주기 위해서 이 부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거 외에도 중요한 것들이 더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 품목 제조 보고를 옮겨온다. 이런 것들은 누가 해도 기계적으로 옮겨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소홀히 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것보다도 정말 중요한 정보들은 이런 성분 배합 비율과 규격 같은 것들일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제품이
유통이 가능한 제품이 되고자 할 때는 적어도 이 공전에서 정한 완제품 규격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만족되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자가품질 검사라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시적으로 설명을 해놓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 외에도 여러 요소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예시죠. 자, 앞서의 그 양식을 갖고 좀 더 과체 음료, 과체 주스나 과체 음료의 양식으로 바꿔놓으면은 이와 같이 음료라고, 과체 음료라고 표시해 주는 거고요. 이름 쓰고 언제 했다.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자, 이 음료가 아마 사과 주스인 것 같아요. 사과 음료인 것 같아요. 음료인 거 보니까 95%가 안 되는 배합비를, 즉, 과일의 배합비가, 과체의 배합비가 95가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액상과당도 들어가고요. 구연산도 들어가고요. 어떤 다른 성명불명의 어떤 재료들이 들어가고요. 정제수도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법적 규격입니다. 이 규격은 과체 주스나 과체 음료나 동일합니다. 이 회사는 좌동으로 해서 같은 규격으로 관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온 유통합니다. 살균 제품을 암시하는 것 같습니다. 일반용이고 유통기한은 1년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등등등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찐어묵 보겠습니다. 예시를 찐어묵으로. 자, 이 어묵에서 보면은, 자, 식품의 유형이 어묵이라고 되어 있고요. 재밌게도 무슨 게맛살이라고 해놨네요. 이름은 다르게 갈 수 있는 것이죠. 품목 제조 보고일, 작성자 누구, 그 다음에 성분 배합비율이 쭉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조 포장 단위가 나오죠. 그래서 제조 포장 단위에 최대한 상세한 정보를 주면 좋다고 말씀드렸죠. 한 박스에 몇 개가 들어간다는 것을 여기다 표현도 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포장에서는, 즉 판매 단위의 포장에서는 500g짜리, 1kg짜리, 2kg짜리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해 둘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완제품의 규격 부분들 다룰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보관 유통상의 주의사항에 대해서 다룰 수 있는 것입니다. 포장 방법, 재질, 표시사항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한번 서식 2번을 갖고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12가지 항목들 중에 채울 것들 채워보시고요. 특별히 5번 항목, 그리고 7번 항목, 그리고 주의사항에 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유의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서식 2번을 통해서 2번 절차, 해썹 팀 구성을 다뤄보았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절차, 3절차이겠죠? 예, 제품의 용도 확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용도 확인 부분은 앞서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처럼 9번에 제품 용도에 이미 용도를 표시했어요. 그러면은 안 해도 된다. 예, 맞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서 3절차를 통해서 다시 2절차에 가서 꼼꼼하게 점검한 이 용도를 여기다 다시 표현하는 것이 어떨까요? 그런 의미에서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용도 확인 부분이죠. 세 번째 절차입니다. 자, 제품의 용도 확인은 크게 두 가지를 다뤄주셔야 돼요. 두 가지입니다. 자,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는 가열 또는 섭취 방법입니다. 어떻게 먹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소비자가 어떻게 먹게 할 거냐. 자, 우리 제품이 만약에 소비자용이 아니라 업소용 제품이면 그 업소에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게 할 거냐라는 개념이 될 수 있겠죠. 예, 가열 또는 섭취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즉 최종 사용자, 소비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용자나 소비자에 의해 예상되는 제품의 사용 방법이고요. 특별한 경우에 취약 집단을 고려해서 가열 또는 섭취 방법을 다시 제안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흔하지는 않은 케이스이고요. 일반적으로 이 제품을 먹을 때는 어떻게 먹어라라는 것은 공통적인 걸로 주로 나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입니다. 이 제품을 그냥 먹을 것이냐, 그대로 취식할 거냐.
이런 표현을 써도 되고요. 아니면 가열후 취식. 예. 또 조리용 재료로만 사용해라. 이런 표현들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인 거죠. 조리 후 취식. 또 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해라. 이런 얘기고요. 자, 충분히 조리 후 취식. 자, 이런 표현을 쓸 수는 있는데 저는 바람직한 표현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로 하여금 무엇이 충분한 것인지를 판단하게 하는 것은 결정하게 하는 것은 소비자들한테 위험을 주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제품은 전자레인지에서 몇 와트의 즉 용량이 파워가 센 전자레인지라면 몇 분, 그 다음에 보통의 중간 정도 용량의 전자레인지라면 몇 분 이상을 돌려라. 끓는 물에 넣고 5분 동안 가열해라. 아니면 후라이팬에 넣고 해라. 이런 구체적인 표현들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요즘 제품 중에 특히 간편식 제품들은 아주 상세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테면 에어프라이어에서는 몇 도에서 몇 분 이상. 또 이런 표현까지 있어요. 몇 분 이상으로 해놓고 몇 분 지났을 때 빼서 뒤집어서 몇 분 정도 가열하면 더 좋습니다. 맛있습니다. 이런 표현까지 해놓습니다. 그냥 단순히 맛을 위해서뿐이 아니라 안전의 측면을 위해서 최소한 몇 분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갖고 표현해 두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그것은 소비자들한테 안전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고요. 어떤 식품을 맛있게 그리고 가장 만족도를 높이면서 먹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항목은 소비 대상을 특정해 주는 것이죠. 소비 대상을 특정하지 않은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제품들은 특별하게 소비 대상을 특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 있고요. 그 소비 대상이 일반이라 하더라도 주의사항을 표시해 줄 부분이 있었죠. 우리가 앞서 제품 설명의 마지막 부분이 특이한 주의사항들을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중이냐 또 병원이나 요양원을 포함한 그런 범위까지 노약자도 먹어도 되는 그런 제품이냐 아니냐 이런 거고요. 또 소비 대상이 아까 원료용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랍니다. 유아냐 노인용이냐 면역 관련 질환자냐 특이체질 보유자냐 임산부이냐 이런 것들을 갖고 이 제품에 대해서 이 제품이 갖고 있는 어떤 원료의 어떤 특정 물질에 민감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어떤 주의사항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여기서 다시 한번 꼼꼼하게 따져보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시각처의 자료를 갖고 한번 이게 어떻게 표시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료는 사실은 해썹의 개념의 시각처의 자료가 아니고 표시사항과 관련된 시각처의 자료입니다. 자, 제품의 정보 표시면이라고 하죠. 뒷면입니다. 주로 뒷면이고요. 꼭 뒷면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같이 딸기 우유 같은 경우도 이 옆면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부분에 정보 표시면이라는 부분을 자세히 보면요. 여러 가지 항목들이 다 적혀 있어요. 자, 알고 보면 이 항목들이 다 어디죠? 거의 대부분이 제품 설명서에 들어가고 있는 항목인데요. 이 중에 제외되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업소 및 소재지라는 부분이라든가 영양성분이라든가 별도의 칸이 있는 게 아니라 표시사항이 이런 걸 표시하겠다라고만 우리 제품 설명서에 표시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이 중에서 보면 10번의 주의사항을 보겠습니다. 자, 10번을 보면요. 왼쪽에 보면은 보존 기준이 있네요. 예, 10도씨 냉장 보관 이런 부분 반드시 표현해야 되고요. 뒤에 오른쪽에 뭐라고 써 있나요? 개봉 후에든 반드시 냉장 보관하시고 유통기한 이내라도 빠른 시일 내에 드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소비자로 하여금 더 안전에 대해서 우리 식품을 통해서 어떤 식중독을 예방하는 측면에서 이런 적극적인 표현을 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해썹과 관련된 부분들이 더 있다면 이런 부분들입니다. 뒤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시설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 많이 해놓고 있죠. 예, 이런 부분들
꼭 보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있어요.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원료를 썼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은 여기에 우유 함유라는 것이 이렇게 별도로 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유라는 것이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그런 원료이기 때문에 이렇게 별도로 표시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사항들을 표시하는 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그런 원료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식품 공전이 아니고요. 여기 시행규칙이라 했는데 시행규칙은 우리 유생법의 시행규칙이 아닙니다. 앞서 설명드린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에 별표 2에 가면은 별표예요. 제가 여러분들 번지수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거 개정된 사항이 또 있으면 어디서 찾아야지 혼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번지수 알려드립니다. 식품 공전이 아니고 표시 등의 기준,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이라는 고시도 아니고요. 시행규칙이고 그 시행규칙의 모 법은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난류, 계란 같은 거죠.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이렇게 많아요. 아황산유,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 잣. 이 정도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원료들이 들어가면 이와 같이 표현해 주셔야 돼요. 밀, 우유, 대두, 쇠고기 함유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혼입 가능성이 있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은 이 물질이 이런 원료들이 우리 제품에 사용되진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제품을 보면요. 땅콩과 계란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같은 공장 안에서 땅콩과 계란을 다른 제품에 사용하고 있어요. 이런 경우 이와 같이 같은 제조실에서 제조합니다는 표현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또는 이와 같은 표현이 됩니다. 아무개 혼입 가능성이 있음. 아무개 혼입 가능이라는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제품에 표시하고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제품 설명서에다가 점검해 주는 것이죠. 자, 또 다른 몇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카페인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식품인 경우는 이와 같이 고카페인 함유라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고카페인 함유. 커피 파우더가 들어가면서 우유에 커피가 들어간 커피 우유인데요. 이와 같이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앞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이죠. 이미 냉동되었으니 재냉동 금지. 그 다음에 개봉 후 냉장 보관하거나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 자, 페니랄라닌 함유라는 표현을 쓴 그런 제품들이 있어요. 뭐냐면요. 페니랄라닌, 특히 아스파탐 같은 합성 감미료에 페니랄라닌을 원료로 사용하는데 이것이 분해가 되면서 페니랄라닌이 나올 수 있습니다. 페니랄라닌을 소화 못하는 사람들을 위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넣어주는 표현입니다. 과량시 설사, 그리고 부정불량식품의 번호 1399, 그 다음에 질소가스 충전, 그 다음에 캔 절단 부분에 날카로우니 개봉 시 주의하세요. 이런 것들입니다. 일반 파우치도 우리가 뜯으면서 손가락이 베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표현하는 것이죠. 아마씨인 경우는 몇 그램 이상 초과해서 섭취하지 말아야 달라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어디에 있다고요? 시행규칙. 어떤 법의 시행규칙이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용도 확인을 한번 실습으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용도 확인은 서식을 제가 드렸는데요. 크게는 두 가지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사용 용도 및 소비자, 두 번째는 가열 처리 및 제조 방법을 이렇게 표시해 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거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그냥 권해드리는 방법입니다. 제 나름의 방법이고 노하우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쓰는 것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에 제품 사진의 뒷면 사진을 캡처해서 이렇게 넣어준다면은 훨씬 이해가 쉽겠죠. 우리 이 문서를 보는 우리 내부 구성원들도 맞아 이렇게 표현된 게 이런
원리에 의해서 이와 같이 두 가지 항목을 이렇게 우리 제품에 표시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인증심사를 받는 과정에서도 외부 심사원이 딱 들어와서 딱 봤을 때 실제로 정말 이거 제품 표시됐는지 확인하고 싶은데요. 예, 한번 제품 갖고 와 보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로 먼저 만들어 준다면 어떨까요? 바로 이런 취지에서 제가 제품 사진을 한번 붙여 놓을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2절차, 3절차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제품 설명서의 작성, 그리고 용도 확인 부분을 다뤄보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